수많은 섬과 포구를 품은 도시, 낭만 어린 항구 도시 목포입니다.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해온 바다. 고즈넉한 풍광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곳. 수많은 이들의 꿈을 실어 나른 배. 그 배를 기꺼이 맞아주던 항구. 목포는 바다에 얽힌 이야기가 가득한 유서 깊은 항구 도시입니다. 두 사람이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의 바위, 영산강이 끝나는 곳, 바다와 만나는 곳에 애틋한 전설을 안고 서 있는데요. 화산재가 쌓이고 오랜 시간 바람에 깎여 신비로운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긴 세월, 이 바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였을까요? 바다, 항구, 목포,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파도와 풍랑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무수한 이별이 섬마다 바위마다 사연 담고 있는 곳. 목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낭만 어린 항구 도시 목포의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 1897년 개항 이후 간척과 매립을 이어와 끊임없이 확장하는 항구 도시 목포. 도시 면적의 80%를 바다 간척과 갯벌 매립으로 만들어낸 고장. 호남선 열차의 출발이자 종착점.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던 1번 국도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2번 국도의 기점이 있던 곳. 일제가 전국에서 수탈한 물자를 나르기 위해 만든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 근대사의 출발과 함께 확장한 곳이기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곳 목포입니다. 와, 지금 네, 이 외경부터가 남달라요. 예, 예, 그렇죠. 예. 이 건물은 네. 예, 1900년에 지어진 구일본 영사관 건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 다른 건물보다 좀 외관이 좀 독특하다 했더니 그런 또 역사적 네. 사실이 있었네요. 우리 목포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와. 예, 그리고 이 건물을 올라오시다 보니까 유압감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빨간색 벽돌이다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이 더 받게 되고, 그러니 우리 조선인들은 이 구일본 영사관을 보면서 얼마나 예,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실 만도 하시겠죠. 1900년 일본은 계양장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노적봉 아래 목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영사관을 지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가져온 벽돌을 사용했고 영국산 타일과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장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근대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입니다. 1897년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로 개항한 목포. 개항 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일본 영사관 앞을 중심으로 해안을 향해 상가, 주택, 공장, 창고 등이 세워졌습니다. 이후에 해안 매립이 진행되면서 동쪽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갔는데요. 개항과 함께 시작된 목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진도 그렇지만 예. 여기에 보면 근대 도시로서의 목포는 출발이 그렇게 이른편은 아니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목포는요, 1897년 10월 1일 날 개항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최초의 고종 임금님의 칙령으로 개항된 자주적인 개항입니다. 아.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그 항구로서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예, 전라도의 최초의 이제 그 개항지이기 때문이죠. 네. 그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눈에 아하 네. 이렇게 네. 네. 근대식 계획도시 목포. 목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목포 오거리인데요.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유달산 남쪽의 남촌과 값비싼 도심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북촌. 두 동네의 경계인 목포 오거리는 늘 팽팽한 긴장의 장소이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작거리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목포 오거리인데, 예, 오거리는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었고요. 네. 예,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목포에는 예, 오거리가 있다. 그렇고 또 목포의 오거리는 또 목포에서 우리 만나자 하면은 오거리에서 다 약속이 정해져요. 그리고 전국에도 이런 곳은 없을 거예요. 그 영화관이 7개나 있었어요. 목포극장을 유시로 해서 1926년도에 진 목포극장을 유시로 해서 많은 극장들이 이 오거리 예, 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모이고 예,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오거리가 됩니다. 네. 시간의 궤적을 살피며 여행하기 좋은 도시 목포. 120년 전 도심 형태가 거의 그대로 남은 전국 유일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목포 오거리 인근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생활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일제강점기의 주요 건물과 적산가옥이 구도심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대체 불가능한 레트로 여행지로, 지붕 없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근대 역사와 현대의 낭만이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렇게 멋스럽고 튼튼한데 네, 이 네. 건물이 예전엔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였겠어요? 아, 예. 처음에는 구일본 영사관이었다가 이게 이사청으로도 사용을 했었고 1910년도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강제로 한일 병합이 당하면서 예, 목포 부청사로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이 되면서는 목포 시청사.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시청에 옮겨가고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아. 예. 그래서 학생들 제 나이 또래 학생들 있던 그 시기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부했던 기억을 갖고 네,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방공호예요. 음. 예. 예, 이건 방공호인데 와우. 예. 태평양 전쟁 때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4년에서 45년 사이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국민을 피신시키기 위해 또 미군의 공습과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방공호. 조선인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 현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체 길이는 82m가량, 높이는 2m, 폭은 넓은 곳이 3m 정도 되는 미로형 요새입니다. 단단한 돌산을 정과 곡괭이만으로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고생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곳은 산을 좀 파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아, 예. 여기 유달산 자락의 노족봉이에요. 예. 유달산은 소금강이라고 하는 정도로 기암 개석들이 많은 산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우면 유달산이라고 했겠어요. 아, 유달리 좋아서. 예, 예, 유달리 아름다워서 유달산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네. 이렇게 지금 뒤의 모습을 보면 네. 왠지 좀 짠하고 아픈 역사거든요. 아, 여기가 방공호입니다. 아, 그냥 네. 저기가 아니고. 네, 그냥 동굴이 아니고 태평양 전쟁 때 예, 그때 유적 있죠. 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들이 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공호예요.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이었을 테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강제 동원돼서 이렇게 그 일본인들을 위해서 굴을 판 거죠. 강제 노동으로. 네. 이 방공호는 그냥 일반 동굴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왜? 일반 동굴은 굴이 이제 입구가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 여기 세 개. 미로도 양쪽으로 돌아가도 있고. 예. 입구가 세 개예요. 유사시에는 대피하면서 그렇죠. 네. 또 탈출도 가능한.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게 그 폭격기들이 폭격을 당하면 예, 이제 그 폭탄이 여기 안에까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피해야죠. 아, 그래서 예. 좌우 사방 네. 뭐 앞뒤로도 그렇죠. 그만큼 예. 우리 어찌 보면 이렇게 동원된 분들의 애로도 또 어떤 고통도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아하. 힘들었겠어요. 예. 일제의 침탈과 강제 노역의 증거인 방공호. 여전히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이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동양척식 회사의 설립과 역할, 조선인에 대한 횡포와 그에 따른 저항 등을 글과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저울이죠?
아, 맞습니다. 예, 저울인데요. 예, 과거에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한 저울이에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거 비슷한 거에다가 곡식이나 탈곡한 거 올려놓고 여기에 추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네. 맞추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아쉽게도 지금 추가 아. 예, 없고요. 근데 이 총독부에서 제작된 저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쌀들이 이 저울에 달려서 일본으로 수탈이 되었는가. 예. 이 저울이 무슨 죄가 있으니만.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수탈의 흔적인 저울이 여기에 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수탈 내지는 또 곡식들의 이동 뭐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었겠어요. 아, 그렇죠. 예, 원래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예, 목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나주 영산포에 있었어요. 근데 나주 영산포로 들어간 이유는 넓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자 이제는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서 예, 목포로 1920년도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1921년도에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이 크기가 예, 지금 남겨져 있는 게 부산에 근대 역사관을 활용하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이게 목포가 크다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그만큼의 많은 수탈이 있었고 이제 17개의 농장을 관리하면서 그 많은 수탈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이곳이네요. 바로 이곳이죠. 예, 네. 예.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쌀을 공급하는 일에 관여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직접 쌀 수송에 참여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로 쌀 생산 경진대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 9개 지점 중 목포 지점의 소작료 수익이 전국 1위였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심하게 수탈을 했던 걸까요? 토지 관리를 빙자해 수탈을 자행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이곳에서 마주합니다. 유달산 아래 쪽빛바다. 눈물의 항구가 아닌 낭만의 항구로 변하고 있는 목포. 목포가 흘린 눈물이 이제는 시간 여행의 성지가 되었는데요. 100여 년 시간이 얽히고 설켜 실핏줄처럼 사연으로 남아있는 동네. 목포의 애환이 서린 유달산 달동네조차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걸음걸음마다 역사의 흔적이 있고 골목골목마다 옛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 유달산 자락, 바닷바람, 사람 냄새 나는 동네. 시와마을 서산동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화 골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마치 옛날 세트장 같이 골목골목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여기 역사가 좀 궁금해요. 역사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거의 이쪽에 사람이 살았던 거는 아니고 이제 목포 1897년에 목포가 개항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건물들이 다 들어섰지만 네. 이제는 저희가 다 바다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배들이 고깃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그 고깃배에 맞춰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이제 유곽. 네, 굉장히 화려했던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유달산 아래 비탈길. 따개비처럼 붙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달동네. 시간이 멈춰선 듯 지붕 없는 세트장처럼 느껴지는 곳인데요. 바다 앞 남정네들은 뱃일 나가고
안악들은 부둣가 허드렛 일을 하며 빠듯한 인생살이 견뎌낸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한 세월 다 보낸 할머니들의 애달픈 사연 담은 시와 그림을 걸고 골목 갤러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목포의 애환이 서린 유달산 달동네 서산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바닷길만큼이나 바닷사람들의 이 골목길 이야기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좀 험난했을 것 같다는 짐작이 돼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왜냐면 이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넓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돈이 있었으면 내가 땅을 사서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는 그냥 위지에서 들어와가지고 털 잡고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조금하게 하다 보니까 겨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골목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한때 사람들로 넘쳐났던 마을. 낡은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낡았지만 묘한 매력이 있는 곳. 앞마당에 내놓은 작은 소품들이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황색, 푸른색, 색색의 지붕들이 낡았지만 낡지 않은 느낌을 주는데요. 대문 앞에 내어놓은 화분들, 좁고 조용한 골목, 노랑, 보라, 다양한 색이 경쾌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 걷기도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옛날에는 여기를 연탄이고 뭐고 식량이고 다 밑에서 들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예. 물동이고 이렇게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이들은 네. 또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골목에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불러대던 곳. 예.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이들의 그 사이는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산 아이들은. 골목 저쪽에서 친구가 뛰어올 것 같은 동네.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시와 그림으로 골목을 꾸몄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자작시부터 지역 작가들의 작품까지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목골목을 채웠습니다. 아유, 시원하다. 바람 되게 시원하다. 지금 뒤로 보이는 마을이 올라오면서 제가 느낀 건 곳곳에 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져 있고 가끔 또 이렇게 글씨도 써 있고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그 시와 골목이라고 시와 그림 있는 골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들은 뭐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여기도 열악한 장소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의논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또 노인분들이 한글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어떤 데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글도 있고 또 이제 할머니가 불러주면 작가가 쓰신 글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뭐 사투리가 그대로 적혀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곳곳에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목포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서산동 비탈길 마을. 발길 닿는 곳마다
애잔한 사연을 머금고 있는 목포. 켜켜이 쌓인 삶의 애환과 이야기들. 지금은 예쁜 벽화마을로 옷을 갈아입은 사연 많은 동네. 마을의 작품이 된 가난한 어부들의 이야기. 미로처럼 얽힌 좁다란 골목길에 알록달록 색을 입혀 생기를 더했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작가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소박하면서도 생기발랄한 골목. 눈앞에 펼쳐지는 목포 앞바다의 풍광과 어우러진 유달산 산동네의 유쾌한 변신. 멋을 부리지 않은 소박한 글과 그림들이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작은 행복일지라도 소중히 이어가는 힘. 낡았지만 정이 가는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아팠던 시절을 잊지 않는 곳. 지나간 시간이 지금의 삶을 밝혀주는 것. 서산동 시화골목입니다. 인생 남북기로다 아사 고향 분향포. 인생길 고달플 때 나는 고향을 떠올리고 그대는 포구로 간다네. 항구 도시 목포에서 만나는 보물 이야기. 오래된 목포 앞바다의 이야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바다에 숨겨져 있는 문화재, 수중 문화유산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항해 중 풍랑을 만나 수정되고만 배와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이 해양유물전시관의 주인공입니다. 오랜 세월 캄캄한 바다 밑에서 숨죽여 있던 유물들. 오랜 역사 속의 바다 이야기를 만납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큰 배지만 좀 부서져 있는 배가 전시되고 있거든요. 이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네, 이 배는 신안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700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었는데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되어 아마도 고려 앞바다까지 쓸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배 이름을 신안선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국과 일본을 오고 가던 무역선이었다는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크기만도 엄청나게 커요. 네, 보시기에는 침몰된 잔해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규모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약 34m 정도 되는 커다란 무역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제가 이런 공간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공간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목포에 한 군데가 있고 충청도 태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파선 실물을 전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목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형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네, 실물입니다. 오호, 실물을 이렇게 전시할 수가 있나요? 네, 바닷속에서 난파선을 건져 올리고 그 난파선을 보존 처리해서 일종의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전시로서 공유를 하는데요. 공개 전시를 하는데 그 기간만 해도 약 20여 년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안선도 94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잔해가 복원되기까지도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1323년 여름 중국 경원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에 난파된 무역선 신안선. 1975년 신안군 증도면 방충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 올라오면서 수중 유물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심한 복원 작업 끝에 세상에 나온 보물선. 700여 년 전 바닷속에서 숨죽인 비밀이 이제야 풀려 나왔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동전이나 중국 연호가 기록된 화물표 같이 항해 시기나 이동 경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었는데요. 도자기 2만여 점과 목재, 중국의 동전 등 무려 2만 5천여 점이 넘는 물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유물 전시장을 돌다 보니까 뭐 문교류도 있고 뭐 부엌에서 쓰는 용도도 있고 제사 용구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옆에 큰 화병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용도였을까요, 이 친구는? 예, 화가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꽃병이고요. 예, 당시에는 이러한 커다란 꽃병을 이렇게 장식하는 용도로도 쓰였고 실제 꽃을 꽂아서 공간을 또 장식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보다도 당시에 어떠한 이 배치나 가구 배치 이런 것이 더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무늬도 보니까 모란 네. 무늬처럼 이렇게 참 예쁘면서도 근사하게 새겨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랫부분은 연꽃으로 장식이 되었고요. 아. 예, 그 중간 부분에는 모란꽃으로 그 둘레를 전체를 이렇게 에어 감싸듯이 장식한 그런 꽃병인데요. 이 도자기는 중국의 용촌요라는 청자 그 생산지로 유명한 그러한 곳에서 만들어진 청자 화병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난파선에서 건져낸 이 유물들이 어찌 보면 당시에 최고급 네. 물건들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신안선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공예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의 당시의 공예 기술, 특히 도자기 기술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고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깨어난 중세 무역선. 신안선에 실려있던 실제 무역품들은 중국 도자기가 대부분이었고 고려 청자, 일본 칠기 그릇과 도자기처럼 다양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교한 무늬들로 장식된 청자류와 기품 있는 백자들, 공예품, 금속 유물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그 가치를 더합니다. 사람과 문화를 잇던 바닷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품 생산과 무역.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유물들. 그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한국의 해양교류실이라는 전시실입니다. 한국의 해양교류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유물들이 발굴되어서 전시되는 공간이란 이야기인가요? 네, 바닷속에서 많은 그 다양한 국적의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바닷속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곳 유물들은 좀 제 눈에 익숙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붓꽂이. 네. 네, 그리고 또 오수나 이렇게 낮잠자기 좀 벽의 형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좀 익숙하다 싶었는데 우리 문물 실어 날랐던 교역선들이 그곳에 실었던 유물들이 이곳에 있는 거군요. 그럼. 네, 각지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을 바닷길로
바닷길로 운송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날에는 뭐 고속도로도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바닷길로 물류들을 많이 운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은 그런 흔적의 증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역선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어떤 물산이나 또 그 당시의 문화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닷길로는 물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또 특산품 그리고 사람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통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바닷길을 통해 읽어온 해양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곳. 해양교류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해양 유물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해상 운송과 관련된 자료들부터 과거 선원들이 사용한 도구들, 바다에서 꺼낸 각종 도자기, 청자 운반선이었던 완도선 등 다양한 해양 문화재를 만납니다.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의연하고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 한국인 마음속 풍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소나무인데요. 세월의 흐름에 휘어지고 꺾인 소나무를 그리는 은산 강금복 화백을 만나봅니다. 굵고 거친 용이 꿈틀대는 것 같은 소나무.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강렬한 색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강금복 화백은 소나무를 그리지만 추상적인 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소나무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질서를 지키면서도 참신한 표현을 고민하고 애쓰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강한 기운을 담은 소나무. 충절과 기계, 소나무가 가진 이미지들이 극대화되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하시던 중이셨을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전시를 앞두고 그 전시 일환으로 한 작품 중에 한 점이죠. 9월 달에 있을, 서울에 9월에 있을 그 전시 작품 중에 한 점입니다. 네. 지금 언뜻 보아도 소나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소나무는 상록성 그리고 독야청청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보면 좀 독특해요. 선생님만의 화풍이겠죠? 글쎄요, 그렇게 보면은 또 저만의 화풍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소나무는 워낙 그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고 또 국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시사철 푸르고 강인함의 어떤 절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제가 소나무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기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현실에 존재하는 소나무보다는 조금은 반추상적인 소나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소나무의 주제가 상생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는데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다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목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사랑목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서로 윙윙하는 상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하는 마음의 일부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웅장함이나 또 그리시는 모습 속에서 좀 현대적인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사실 감사한 얘기고요. 네. 소나무는 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인무객들이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소나무는 주제는 소나무지만은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많은 작가분들이 그 주제로 다뤄오면서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그 표현을 했다면 저는 저만의 어떤 마음으로 그 소나무를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 그림들이 조금 커요. 일상적인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제가 갖는 이게 이제 소나무다 보니까 이 소나무의 강인함과 웅장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크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웅장하고. 크기가 주는 압도감. 용의 등줄기처럼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자란 나무. 용의 비늘을 닮은 듯 거칠고 붉은색을 띤 껍질. 그리고 사철 푸른 잎. 아름답지만 바위처럼 굳건한 소나무. 한여름 폭우 속에서도,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자신에게 맹세를 지키려는 듯 낭떠러지에서도 우뚝 솟은, 절벽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는 소나무. 그 꼿꼿하고 의연한 모습이 작품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소나무만큼이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가. 꽃이나 인물 그림에서도 강금복 화백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언뜻 보면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네. 이 바탕에는 당연히 먹이 좀 존재하겠죠? 그렇죠. 먹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자체의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선생님의 이 웅장한 바탕 속에는 먹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놓지 않는 것이 끈끈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한국화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화를 하면서 가장 동양적인 재료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먹을 기본적인 그 베이스로 바탕으로 깔고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요즘 아무래도 모든 전시회나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면 서양화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나무처럼 묵묵하게 지켜내시는 그 의지에 저도 응원의 박수를 드릴 감사합니다. 화려한 색을 쓰면서도 먹을 기본으로 하는 화가의 작업.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기본을 잃지 않으려는 심지 깊은 마음이 작품에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것만큼은 내가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주제가 너무 많으면은 정체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고. 근데 글쎄요, 인물 작업은 꼭 해보고 싶어요. 예, 인물화 작업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좀 다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인물화 작업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인물화 작업이 이게 과거 뭐 어떤 초상화를 그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록화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스러워요. 이 시대에 현재 이 시점에 맞는 인물화가 무엇일까. 그러나 언젠가는 또 답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깊은 고민 끝에 드러날 인물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되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기본을 잃지 않는 작업, 서양화의 해부와 조립,
동양화의 수능과 본질, 그 사이에서의 고민이 언젠가 답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소나무의 상징성, 구부러지고 꺾인 가지가 주는 강인함, 추상적인 소나무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운의 충절과 기계, 작품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이 오롯이 다가옵니다. 아마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정서는 그야말로 풍부한 예술적 영감이 이곳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고향에서는 꼭 이것만은 나도 좀 여기에 내 작품 하나 정도 어떤 근사하게 좀 남기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제 그 작가들이 갖는 로망이죠. 네. 자신의 흔적을 뭔가 이 시대에 남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바라는 하나의 이상적인 꿈인데, 네. 글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작업을 소품보다는 큰 작업 위주로 하니까 남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명분은 있겠죠. 이 지역에 뭘 남긴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잘 해서 갈까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 지역에 꼭 남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제가 작가로서 먼저 가야 될 길이 무언가를 찾고 좋은 작품을 위해서 평생을 매진하다. 나머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뭘 기증을 하고 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 바다와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소. 3km 넘는 압도적인 거리에 목포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수채화 같은 낭만도시 목포와 다도해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석구석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알록달록 다시 피워낸 골목 풍경. 바닷속 오래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네. 뚝심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예술가들의 도시. 눈물의 도시에서 낭만의 도시로, 목포 땅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보물들.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옛것과 새것이 우아하게 어우러져 또 하나의 목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풍파역 상사 환작경 부묘 바람 파도 일상이나 도리어 고래 붕괴되어 논인다네. 개항 이후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어온 목포. 120여 년 전 흔적과 지나간 시간,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낭만처럼 흐르는 곳. 낭만 어린 물빛 포구 목포입니다.